메리와 빌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척추교정병원. 61세의 척추교정 전문의 메리 오더는 오전 진료를 마친 후 점심시간을 이용해 친정엄마를 보러 다녀옵니다. 남편 빌은 쉬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진료 시작 전 메리는 언제나처럼 점심으로 항상 먹던 단백질 쉐이크를 마십니다. 환자를 보던 메리는 화장실로 급히 뛰어가기를 반복합니다. 구토와 설사로 메리는 겨우겨우 힘들게 하루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서둘러 퇴근합니다. 퇴근한 메리는 남편 빌에게 위에 심한 염증이 생긴 것 같다고 말합니다. 메리는 밤새도록 구토와 설사 어지러움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다음날 아침 병원에 갑니다. 남편 빌과 함께 응급실을 찾은 메리. 의사들은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했고 안정제를 맞은 후 메리의 상태는 한결 나아져 다음날 퇴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병원은 안심하고 돌아간 남편 빌에게 다급하게 연락을 합니다. 밤 10시가 지나며 메리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킨 것입니다. 심정지를 일으키기를 7차례. 빌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메리는 죽음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빌은 서둘러 자식들에게 연락했고 자식들이 도착한 직후 메리는 허망하게도 숨을 거뒀습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왜 갑자기 이런 고통스러운 죽음에 이르게 됐을까요? 메리와 빌은 대학에서 만나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박사 과정을 마치며 의사가 됐습니다. 졸업 후 결혼을 해 뉴욕시 모호크밸리 안의 작고 쾌적한 도시 유티카로 이사해 척추교정병원을 개원했습니다. 부부에게는 2명의 딸과 24살짜리의 막내 아들이 있었고 부부가 함께 30년째 병원을 운영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들 부부에게 갑자기 닥친 불행. 빌은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평생 모든 것을 함께 해온 인생의 동반자인 메리가 하루아침에 자신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빌은 우울증에 빠졌고 메리가 없는 삶을 더는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빌과 메리는 이번 가을 유럽으로 30일 동안 황혼 여행을 갈 예정이었고 메리보다 10살이 많았던 빌이 은퇴를 원했기에 여행을 다녀온 후 병원을 팔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건강했던 메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의사들에게조차 미스터리였습니다. 메리의 시신은 부검에 들어갔고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세포사, 즉 메리의 혈액에 치명적인 독극물이 침투해 세포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세포 자살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독극물 때문에 메리의 몸에 있는 모든 피와 액체가 몸 밖으로 빠져나갔고 결국엔 몸속 장기들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심정지에 의한 갑작스러운 메리의 죽음은 타살 가능성으로 방향이 급 전환됩니다. 의사들은 메리의 몸에 어떤 독극물이 주입됐는지 밝혀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검사를 해봤지만 메리의 몸에서 어떠한 독극물도 발견되지 않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의 시간이 더 지나고 결국 밝혀낸 독극물의 정체는 독극물 의학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콜치신이라는 약물이었습니다. 콜치신은 미국에서 통풍 치료제로 통풍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이었고 통풍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이 투약한다면 극소량으로도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약이었습니다. 메리는 통풍 환자가 아니었고
가족 누구도 통풍에 걸린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콜치신이라는 약물이 메리의 혈액에서 발견될 수 있었을까요? 평소 메리는 건강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비타민과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메리가 섭취하던 영양제가 제조 과정에서 오염됐을 수도 있다 생각했고 검사를 의뢰했으나 결과 역시 음성이었습니다. 누가 무슨 이유로 메리의 죽음을 원했던 것일까요? 메리의 죽음 3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찰 조사에서 경찰은 여느 부부 살인 사건과 같이 제1용의자로 남편 빌을 조사합니다. 제일 먼저 조사한 사망보험금. 부부는 사망보험에 들지 않았기에 메리의 죽음으로 인해 남편 빌이 경제적으로 얻을 이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놀랍게도 밝혀진 사실. 빌에게 새로운 연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의 새 연인은 다름 아닌 메리의 친언니 캐시였습니다. 사람들은 빌이 메리의 친언니와 함께하기 위해 메리를 죽인 것이 아니냐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메리가 죽기 전 둘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없었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메리의 언니 캐시 역시 남편을 잃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둘은 친구가 된 것이라 했습니다. 경찰은 빌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없었지만 더 많은 증거 수집을 위해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익명의 편지가 경찰서에 도착합니다. 메리오더의 살인 사건에 대한 제보. 편지 내용은 자신이 메리를 죽인 범인을 알고 있으며 범인은 남편 빌이 아닌 그녀의 막내 아들 아담 요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메리는 아담에게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고 이에 분노한 아담이 자신에게 상속될 재산을 노리고 엄마를 살해했다는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는 메리의 살해에 사용된 콜치신이 아담의 지프차 안에 있을 것이며 아담이 엄마를 살해한 것을 자신에게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아담 요더. 요더 부부의 늦둥이 막내 아들인 24살의 아담 요더는 공부에는 그다지 흥미가 없는 대학생으로 술 마시는 걸 즐겼고 부모님에게 철부지 같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담을 조사하기 위해 그를 경찰서로 부릅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아담. 경찰의 레이더에 익명의 제보자가 말한 아담의 지프차가 포착됐습니다. 차량 조사 이전 경찰은 일반적인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아담은 경찰의 질문에 진실하게 대답하는 듯 보였고 엄마를 죽인 범인을 잡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질문을 마친 경찰은 아담에게 차량 조사를 요구합니다.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아담은 당황한 모습을 보였고 단호하게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며 차량 조사를 거부합니다. 결국 경찰은 익명의 편지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고 변호사의 입회하에 차량 조사를 허락합니다. 차량 조사를 위해 밖으로 나간 아담은 담뱃불에 불을 붙입니다. 차 문을 열고 경찰은 익명의 제보자가 알려준 콜치신이 보관되어 있다는 차량 앞 조수석 아래에 손을 넣습니다. 이때 발견된 골판지에 쌓여있는 작은 약병, 콜치신. 아담의 엄마 메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콜치신이 담겨있는 병이었습니다. 아담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약병 바로 옆에는 콜치신을 구입한 영수증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영수증에 적혀있는 구매 내역 및 배송지에는 아담의 이름과 병원 주소, 또 아담의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담은 콜치신을 구입한 사실을 부인했고 이메일 주소 역시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수증에 적혀있는 이메일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한 아담은 아이러니하게도 영수증에 적혀있는 이메일 주소가 실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주소 2개를 합쳐놓은 듯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담은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며 결정적인 범행 도구가 담긴 차량을 가지고 올 정도로 멍청했던 것일까요?
경찰은 아담에게 누군가 그에게 누명을 씌울 만한 사람이 있냐고 물었지만 아담은 선뜻 대답해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아버지 빌이 비정하게도 아들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 생각했고 다시 빌에게로 수사의 초점을 맞춥니다. 빌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경찰은 빌과 메리가 운영하던 병원의 사무직원인 케이틀린 칸리를 인터뷰합니다. 21살의 케이티 칸리. 그녀는 대학을 다니며 요더 부부의 병원에서 4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케이티는 병원의 친절하고 성실한 직원인 동시에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요더 부부의 막내 아들인 아담과 연인 관계로 케이티와 아담은 만났다 헤어지기를 몇 년간 반복하며 지냈지만 요더 부부는 케이티를 며느리라 생각하고 예뻐했습니다. 케이티를 인터뷰하던 중 빌에 대한 질문과 함께 아담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케이티는 몹시 초조하고 불안한 듯 보였습니다. 이상한 점을 감지한 경찰은 케이티에게 익명의 편지를 보낸 당사자가 아니냐고 물었고 케이티는 몹시 불안해하며 당신들은 날 보호해줄 수 없다는 알 수 없는 말을 반복합니다. 경찰은 익명의 제보 편지에서 여성의 DNA가 나왔음을 근거로 케이티의 DNA 채취를 요구했고 결국 케이티는 자신이 익명의 편지를 쓴 당사자라고 고백합니다. 이로써 케이티는 메리오더 살인 사건의 주요 목격자가 됩니다. I really appreciate you helping us out and pointing into Adam, okay? You were in Adam's Jeep, right? He told you that he put the colchicine under your seat? Under his seat? Under my seat. Under your seat? Why would he keep the container? Why would he keep something that's going to link him to the crime that he just committed? You know what I mean? No. So you think he's planning on using it again? Are you okay? Yeah, I'm sometimes scared. What? Scared. 케이티는 아담이 사귀는 동안 자신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가했고 자신이 경찰에게 증언하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기도 죽일지도 모른다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케이티의 증언, 즉 익명의 제보 편지에 적혀있는 대로 모든 증거가 아담을 지목하고 있었지만 경찰은 아담이 진범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담에게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메리가 아프기 5일 전부터 아버지 빌 요더가 전화해 엄마를 병원에 데려간다고 했을 때까지 아담은 롱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누나 리아난의 집에서 누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경찰은 이를 휴대폰과 고속도로 통행 기록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찰은 케이티가 어떻게 의사조차도 의심할 수 없었던 콜치신이란 약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몇 차례에 걸친 인터뷰 후 경찰은 케이티를 주요 목격자에서 주요 살인 용의자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케이티를 용의자로 체포할 증거가 없었고 살인 동기조차 불확실했기 때문에 케이티를 돌려보냅니다. 케이티에게 자기가 다니는 직장의 사장님이자 자신을 그토록 예뻐했던 전 남자친구 엄마인 메리를 죽일 이유가 있었을까요? 만약 케이티가 메리를 죽였다면 무슨 이유에서였을까요? 경찰은 아담과 케이티의 관계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3년 전 만나 사귀고 헤어짐을 반복하는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그야말로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아담은 케이티의 통제를 힘들어했고 케이티는 아담을 자신의 소나기에 넣어야 했습니다. 둘의 관계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아담이 그녀와 헤어지려고 할 때마다 케이티는 때로는 동정심으로 때로는 심리적 협박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아담을 그녀에게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케이티는 아담이 여전히 자신을 많이 사랑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마음을 이용하기 위해 자신과 헤어지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아담에게 또다시 거짓 문자를 보냈습니다. 케이티는 아담에게 아담의 아기를 임신했고 자궁의 임신이었기에 혼자 병원에 가서 낙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담의 마음은 찢어졌고 결국 아담은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케이티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케이티가 수술을 받았다는 병원에는 케이티의 방문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케이티가 수술을 받고 집에 돌아왔다는 시간 역시 수술을 받고 집에 돌아오기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메리가 살해당하기 3개월 전 두 사람은 또다시 헤어진 후 친구로 남았습니다. 케이티는 언제나처럼 아담을 위하는 척하며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어하는 아담에게 에너지 약을 건넸습니다. 케이티는 자신도 약의 도움을 받았다며 정기적으로 약을 섭취하기를 권했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약을 먹은 아담은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메리와 비슷한 심한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인 아담은 13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했고 경찰은 이때 케이티가 아담을 죽이려 했다고 믿습니다. 아담은 부모님에게 이런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요더 부부는 케이티를 여전히 가족의 일원으로 곁에 둡니다. 컴퓨터 포렌식을 통해 살해 도구로 이용된 콜치신의 구매를 위해 사용된 이메일 주소를 추적한 결과 케이티의 집에 있는 컴퓨터와 케이티가 일하는 병원의 컴퓨터 그리고 케이티의 휴대폰에서 로그인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Adam has no control over this phone. Only you do. So we know you went in, you logged into that account. There's no way. There's no other physical way. You had to enter a password. You had to log into it. Okay? Agreed? I hear you, yeah. Okay. There's no other way. He can't do that. He's not here. He doesn't have access to your phone. Right, I don't think so. No, he can't. We checked. There's no way he can get into your phone if he's not here. He can't dial into it, be anywhere else. He can't get into your phone. Can't do it. So that's we verified that. Right. So we know you're the one that logs into this Gmail account. 경찰은 케이티가 진범임을 확신했지만 케이티는 침착한 태도로 계속해서 아담을 용의자로 몰아갑니다. 경찰은 케이티가 아담의 것으로 보이도록 이메일 주소를 만들고 그 계정을 이용해 콜치신을 구입했다는 사실과 콜치신 구입에 동네 마트에서 산 2개의 선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선불카드를 구입하는 케이티의 모습이 담겨있을 CCTV는 오랜 시간이 지나 지워져 버렸고 경찰은 케이티의 자백을 위해 약간의 트릭을 씁니다. They send us 2 DVDs from the dates and times those were purchased. Who is not on these DVDs? That's not Adam. Who purchases the prepaid cards? I don't know. You got. There is no doubt in my mind who is responsible for purchasing this Colchicine. You admitted to me that you just purchased the credit card, correct? Yes. The very next day, that credit card number is emailed to the company. There's no way around that. My life is over. Life's not over, Katie. You're young. Your life is not over. You just need to know why. What drove you to this? What drove you to do this, Katie? Was it Adam? No, I go to jail. I'll go to jail forever. No, you will not, Katie. You won't go to jail forever. There's reasons for everything. Why, Katie? Help me I understand. wouldn't risk my life for this. You don't even know how much. I just want. I know. Oh, you don't know. This is my whole life. I know it is. 몇 달에 걸쳐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순진하고 착한 연기로 아담을 범인으로 몰아가던 케이티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증거로 수집된 콜치신병에서 케이티의 DNA가 발견됐고 경찰은 살인의 동기를
아담 유더에 대한 복수로 주장했습니다. 지난 3년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담을 곁에 붙잡아 두려 했지만 더 이상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랑에서 집착과 분노로 이어진 케이티의 복수심은 아담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 그의 엄마 메리를 아담에게서 빼앗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아담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고 무너진 아담에게 엄마를 죽였다는 누명을 씌워 살인범으로 만드는 것이 복수의 최종 계획이었습니다. 검찰은 케이티를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지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메리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보이며 가족들을 위로하던 요더 가족의 일원으로 매 순간 함께하던 그 친절한 케이티가 메리를 죽인 범인으로 기소됐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는 케이티를 차갑고 계산적이며 거짓말에 능숙해 주변 사람을 감쪽같이 속인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케이스로 진단했습니다. 아담을 직접 죽이는 대신 아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 더욱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줄 계획을 세운 케이티. 그리고 그 죄를 아담에게 뒤집어 씌워 그를 엄마를 죽인 살인범으로 만들려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그녀에게는 죄책감이나 미안함 따위는 없었습니다. 검찰은 메리의 죽음의 상세한 정보가 담긴 제보 편지의 주인공이 케이티 자신임을 자백하는 영상, 메리를 죽인 약병에서 발견된 케이티의 DNA, 콜치신 구입에 이용된 이메일과 추적의 증거가 오로지 케이티를 가리키고 있는 점을 들어 케이티의 유죄 선고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 제도의 특성상 검찰이 단 한 가지 제시할 수 없었던 것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살인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예쁘고 단정한 대학생의 모습을 한 케이티를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그의 엄마를 죽여버린 냉혈한 살인자로 보는 것은 일반 배심원들에게는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단 한 건의 전과조차도 없는 평범한 집안 환경에서 자라 대학 교육까지 받은 순진한 얼굴을 한 케이티가 과연 이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라는 의구심. 그뿐만 아니라 메리의 또 다른 여동생들은 메리의 남편 빌을 진범으로 지목하며 케이티의 무고함을 주장했습니다. 모든 과학적 증거가 케이티를 가리키고 있음에도 그들이 케이티의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는 케이티가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재판 내내 케이티의 변호인 측은 남편 빌과 메리의 큰언니 캐시의 관계에 대해 추궁하며 남편 빌이 메리의 살인범이라 주장했고, 변호인 측의 질의가 빌에게 이어졌을 때 메리의 여동생 제니는 빌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판사 마이클 드와이어는 그녀에게 경고를 줬고, 제니는 판사 드와이어와 빌에게 손가락 욕을 한 뒤 법정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케이티의 재판은 마치 남편 빌의 도덕성과 불륜 여부를 가리는 듯한 추한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케이티는 재판 내내 배심원들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얼굴을 하고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게 될까 공포에 떠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케이티와 그녀의 자매들은 휴정 중 배심원들이 시야에서 사라지면 사진을 찍고 히히덕거리며 농담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모습은 메리 가족들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심지어 검사 측에서는 살인사건으로 법정에 선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은 여태껏 본 적이 없다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3주에 걸친 증언과 5일에 걸친 논의 끝에도 배심원들은 케이티가 진범인지, 또 진범이라면 정말 의도적으로 메리를 죽이려 했는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었고, 결국 판사는 배심원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미결정 심리를 선고합니다.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확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던 검찰은 재심을 위해 첫 번째 재판에서 놓쳤던 증거들을 되짚어봅니다. 이때 케이티의 휴대폰 이야기가 나왔고, 아담은 케이티가 몇 년 전 자신의 컴퓨터에 휴대폰을 연결한 적이 있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경찰은 즉시 결정적 증거가 남아 있을 수도 있는 아담의 컴퓨터를 수거해 포렌식을 진행했고, 놀랍게도 아담의 컴퓨터에는 케이티의 휴대폰이 자동 백업돼 있었습니다. 그 자동 백업은 메리가 사망한 직후에 생성된 것이었고, 검찰은 즉시 영장을 발부해 케이티의 휴대폰을 조사합니다.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케이티의 휴대폰에는 메리의 살해에 이용된 콜치신을 포함한 온갖 종류의 치명적인 독약을 검색한 기록이 남아 있었고, 검색한 시기는 예상대로 메리의 죽음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사실은 메리의 죽음 때문에 걷잡을 수 없게 무너진 아담은 케이티의 품으로 다시 돌아갔고, 언제나처럼 케이티는 다시 돌아온 아담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자신의 소나기에 다시 넣게 된 것이었습니다. 케이티의 새 변호인 프랭크는 전략을 바꿔 메리를 죽인 진범은 남편 빌이 아닌 아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케이티는 아담에게 협박과 폭력을 당한 학대 피해자일 뿐, 이 모든 것은 케이티가 아담을 다시 받아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악몽 같은 둘의 관계에서는 아담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케이티의 뺨을 때린 적이 있었고, 아담은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I snapped, and I slapped her a few times. I regretted it immediately. I left the house. 메리가 사망하기 1년 전, 케이티는 아담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케이티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평소 술을 많이 마셨던 아담은 술을 마시고 기절했고, 다음날 일어났을 땐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3개월 후, 케이티는 3개월 전 아담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문자를 보냈고, I was in shock. I didn't know how to react. I was panicking. 또다시 케이티에 대한 재판이 아닌 아담의 술 문제와 학대 의혹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아담의 사촌 데이빗 킹은 아담을 진범이라 믿는다고 증언합니다. 데이빗은 아담이 엄마가 죽은 후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했고, 이는 엄마를 죽인 죄책감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아담이 케이티를 학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데이빗은 사건 이전 케이티를 만나본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포렌식 전문가는 아담과 빌의 컴퓨터와 휴대폰 역시 조사했지만 어느 곳에도 콜치신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Murder in the second degree. How do you find the defendant guilty or not guilty? Not guilty. Guilty or not guilty? Guilty. 배심원은 끝까지 케이티가 메리를 고의로 죽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케이티는 1급 과실치사를 선고받습니다. Make no mistake, as much as I hate her, which is more than I ever thought I would be capable of hating anyone, I hate myself infinitely more. I introduced her to my family. I got her a job with my parents. And if I hadn't done those things, my mother would still be alive. With all due respect to the justice system and to our jury system, I'm innocent. I would like to thank my family and friends and strangers for standing up in support of me. That is all. Thank you. 2018년 1월, 판사 마이클은 그녀를 사회의 위협적인 존재라고 말하며 23년형을 선고했습니다.